그날은 오전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장롱을 열어놓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자니 조카가 들어왔어요. 큰엄마 뭐 하세요? 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 조카는 제 옆에 서서 제가 침대 위에 펼쳐놓은 옷들을 살펴보았어요. 다 괜찮은데요? 그야 다 네가 사준 옷들이니까. 아, 근데 어떤 게 좀 점잖아 보이면서도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을까 고민이다. 뭘 그런 고민을 하세요. 우리 큰엄마야 뭘 입든 점잖고 부티나고 멋진데. 조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어요. 살가운 조카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봐야 동창 모임인데 뭘 이렇게 유난인지 모르겠다. 오랜만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고민되는 게 당연하죠. 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네 눈에도 그러니? 그럼 이걸로 입어야겠다. 조카의 조언으로 입을 옷을 고르고 청첩장을 챙겼습니다. 바로 조카의 결혼 청첩장이었어요. 조카는 잠깐 주차장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여니 우체부가 서 있더군요. 우체부는 제법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잘 받았다는 서명을 마치고 봉투를 살펴보았어요. 받는 이에는 저희 집 주소와 제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보낸 이를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편물을 보낸 이는 20년 전 소식이 완전히 끊긴 동서였어요. 조카의 친모이기도 했죠. 저는 굳은 표정으로 우편물을 살피다가 한편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준석이 결혼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축의금 좀 넣었어요. 그 메모를 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린애를 내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축의금을 보냈다니. 괘씸한 마음에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잠깐 주차장에 내려갔던 조카가 돌아왔어요. 조카는 딱딱하게 굳은 제 얼굴을 보고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러다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발견했죠. 조카 역시 보내는 이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나 보네요. 조카는 메모를 보고는 시니컬하게 말했어요. 그 말투에 친모에 대한 반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네가 열어보겠니? 아니요, 전 됐어요. 큰엄마 쓰세요. 내가 쓸 게 뭐 있다고. 저 키우느라 여태 고생하셨잖아요. 빼서 쓰세요.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손에 들린 봉투를 한참 바라봤어요. 단순히 축의금만 들었다고 하기에는 봉투가 지나치게 묵직했습니다. 안을 더듬어 보니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뭘 보낸 건지 그쯤 되니 궁금해지더군요. 저는 고심하다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설마 그 안에 그런 기함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왜 저나 조카가 동서에게 그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간단하게나마 제 결혼 생활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2년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연애 때도 그랬지만 결혼 과정 역시 무탈했어요. 평범한 서민 집안인 저와 달리 시댁은 제조 공장을 하나 운영해서 제법 살았습니다. 그래도 집안이 기운다 어쩐다 불만 없이 저를 예쁘게 여기고 받아주셨어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신혼 살림을 꾸려갈 수 있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잘 살았어요.
금술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이 뒤늦게 결혼한 서방님 댁이 먼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혼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애가 덜컥 생겨버렸으니 어쩜 좋아요, 형님. 동서는 볼멘 소리를 했지만 저는 마냥 부러웠습니다. 애타게 원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복이라고 생각해, 동서. 아, 그래도요. 적어도 신혼생활 1년은 즐기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기를 점지해주지 않고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에게 아이를 점지하니 말입니다. 세상 일이 어디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마는 그때는 동서의 말이 참 서운하고 속상하더군요. 그쯤 되니 남편이 먼저 난임센터라도 가보자고 권했어요. 알고 보니 저와 남편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부터 시험관 시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랑 나 둘이서만 살아도 행복하잖아. 당신 몸까지 상하게 하면서 무리하고 싶지 않아. 병원에서도 더 진행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만류한 탓에 저와 남편은 아이 갖는 걸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시도를 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죠. 그 사이 동선의 아이는 무탈하게 태어났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손에서 누구를 보든 방긋방긋 잘 웃었어요. 남편과 서방님은 시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제조 공장을 함께 꾸려가고 있었어요. 둘이 같이 일하다 보니 동서와 저도 교류가 잦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선의 집에 가서 조카를 봤어요. 형님, 저 친구 좀 만나고 와도 될까요? 그럼 편하게 다녀와. 준석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정말 감사해요, 형님. 그렇게 가끔 동서가 외출할 일이 생기면 제가 가서 조카를 돌보고는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동서가 와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조카가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어요. 대체 누가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형님만 가시면 이렇게 한참을 운다니까요. 준서가, 큰엄마 내일 또 올게. 잘 자고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럼 전 너무 좋죠, 형님. 내일도 꼭 오셔야 해요. 동서 역시 제가 오는 걸 좋아했어요. 제가 오면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자주 왕래했는데 조카가 태어난 후로는 거의 매일 동선의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동선에는 여행을 가도 꼭 저희와 함께 가려고 했어요. 형님,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요. 같이 가도 괜찮겠어? 그럼요. 저 형님 없으면 준석이 데리고 못 가요. 같이 가요, 네? 친구들은 보문으로 자처할 일 있냐며 적당히 하라고 했지만 조카만 보면 적당히가 안 됐어요. 옹알이 하며 누워있던 아이가 기고 걷고 말하고 잘 안 되는 발음으로 큰엄마 큰엄마 하고 저를 부르는데 어떻게 적당히만 예뻐할 수 있나요? 큰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하루는 어버이날을 맞아 어린이집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었다며 저한테 주는데 주책맞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말이죠. 정말 이걸 우리 준석이가 만들었어? 이야, 우리 준석이 대단한데? 저랑 그이보다 형님 걸 더 크게 만든 거 있죠? 이제 질투도 안 난다니까요. 동서마저 웃으며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비록 제 아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애정을 쏟을 아이가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렇게 순탄하고 평온한 날들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우리 가족을 덮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 무렵 공장에 주문이 밀려서 남편이나 서방님이나 야근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올 것 같다는 남편의 전화에 소파에서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든 참이었죠. 급박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났대요. 저는 얼른 차를 끌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가까이 가자 하늘로 솟아오른 매캐한 연기가 보였어요. 더불어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 듣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공장에 도착하니 건물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통제선 너머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서 있는데 안에서 탈출한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왔어요. 직원들은 얼추 다 나왔는데 사장님이랑 전무님이 아직 저 안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원들을 대피시키느라 남편과 서방님은 끝까지 공장 안에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 사이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조카는 어디에 맡긴 모양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직원들의 외침에 보니 소방관에게 엎여 남편과 서방님이 나란히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들것에 실렸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화상을 입고 검게 그을려 엉망이 된 두 사람을 보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됐습니다. 저와 동서도 얼른 그 뒤를 따랐어요. 남편과 서방님은 중환자실로 실려 들어갔고 저희 두 사람은 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시어머니 역시 갑작스런 비보에 황망한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와 동서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두 사람 상태는 어떤가요? 화상도 심하고 무엇보다 흡입한 유독가스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동서 역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 역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어머님을 부축하고 의료진을 불렀어요. 그렇게 어머님마저 실려가고 저와 동서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국 남편과 서방님은 5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신 후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거동이 어려워져서 누군가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했죠. 공장 화재의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밝혀졌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전력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노후된 전기 배선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일부 적용됐지만 납품 피해나 설비 파손, 거래처 손해배상은 보상에서 제외됐어요. 공장은 전소되고 설비는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남은 건 수억 원의 빚뿐이었죠. 결국 공장은 파산 수순을 밟았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과 제가 살던 집, 시댁에서 모아둔 재산을 탈탈 털어서 겨우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살던 집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어린 조카를 데리고 동서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수발도 제가 자처했습니다. 동서는 준석이만 신경 써.
회사 일이나 어머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형님. 정말 감사해요. 그 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님을 모시면서 남은 돈으로 몇 년을 버텼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제 수중에 남은 건 단돈 몇천 뿐이었어요. 사는 게 워낙 퍽퍽하니 동서와의 연락도 점차 뜸해졌죠. 시어머니의 장례식 때에야 제대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조카는 훌쩍 자라 있었어요. 이제 10살이 된 아이는 그대로 저에게 폭 안겼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얼굴을 봤는데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조카는 여전히 저를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다행히 동서 얼굴도 괜찮아 보였어요. 어머님의 장례를 모두 치르고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되었을 때 동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기야 말 소리를 했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준석이를 보육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상상치도 못한 발언에 저는 벙쪄서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동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애를 보육원에 보내? 그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벌이 없이 몇 년을 살다 보니 애나 저나 하루 두 끼도 겨우 먹고 있어요. 집도 이미 팔아치운 지 오래고요. 들어보니 동서는 일찌감치 시댁에서 해준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버는 것 없이 쓰기만 하니 몇 년 사이에 동이 나고 만 거죠. 아니, 그래도 그 집이 몇 억은 할 텐데 벌써 다 쓴 거야? 형님 말도 마세요. 요새 생활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애 먹는 것도 무시 못해요. 이제 10살 된 조카가 얼마나 먹겠나 싶었지만 굳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구구절절 살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 여태 힘들다 소리를 못했는데 저 정말 힘들었어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그것도 아들을요. 그래, 동서도 고생 많았지. 일단은 동서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순간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말을 한 거겠지 싶었어요. 좋은 말로 잘 타이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제와 보육원에 보내는 게 말이 돼? 그래봐야 앞으로 10년이야. 20살 되면 성인 돼서 제 몫은 알아서 할 텐데. 우리 딱 10년만 고생하자. 나도 버는 대로 생활비 좀 보탤게.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간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저 역시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된 이상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동서가 같이 벌면 애 하나 키우는 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동서는 단호했어요. 형님이나 저나 일 안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요새는 2, 3년만 경력 단절돼도 취업이 잘 안 된대요. 그래도 우리 일할 곳 하나 없겠어? 일도 일 나름이죠. 설마 식당이나 마트에서 일하실 생각은 아니죠? 식당이나 마트가 뭐 어때서 뽑아주기만 하면 열심히 일해야지. 형님,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동서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경력 단절 기간이 긴데 일반 회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걸요. 그럼 무슨 일이든 해야죠. 삿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동서에게 묻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당장 뭐 해먹고 살 건데? 저나 형님이나 아직 젊잖아요.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제야 동서의 말 속에서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새 출발,
그러니까 재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조카가 걸림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재혼은 하고 싶은데 준석이가 행여 동서 걸림돌이 될까봐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그 조건으로 재혼하기로 했거든요. 저까지는 받아주겠는데 애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대요. 동서는 그제야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저도 살아야죠. 뭐 억지로 준석이를 데리고 우격다짐으로 재혼할 수도 있겠죠. 그럼 새아빠랑 애 사이가 편하겠어요? 그러다 새아빠 사이에서 동생이라도 태어나면요. 아, 그 순간 준석이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아주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제 살 길 찾자고 애를 버리는 게 말이 돼?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살고 봐야죠. 그리고 솔직히 형님이 관여할 바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준석이는 제 자식인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자식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해? 참지 못하고 제가 버럭 소리치니 동서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저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아무튼 저는 뜻을 정했으니 그렇게 하세요. 그대로 돌아서려는 동서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데려와. 준석이 내가 키운다고. 동서는 제 말에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돈이야 무슨 수를 써서든 벌 테니까 그딴 걱정하지 말고 당장 준석이 여기로 데려와. 알았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동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가 급했는지 그날 밤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조카와 함께 찾아왔어요. 조카는 당연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오면서 얘기했지? 앞으로는 큰엄마랑 살 거라고. 아쉽지만 엄마는 앞으로 못 봐. 먼 곳으로 가게 됐거든. 어디로 가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무리 제가 좋다 한들 자기 엄마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겨우 10살에 불과한데 갑자기 엄마가 떨어진다고 하니 조카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겠죠. 애가 그렇게 불안해하며 묻는데도 동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넌 갈 수 없는 곳이야. 나 앞으로 말 잘 들을게. 엄마 가지 마. 하지만 동서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어쩜 저리 야박할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형님, 앞으로 우리 준석이 잘 부탁드려요. 아참, 주소며 전화번호며 싹 다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시고요. 다시 얼굴 보는 일 서로 없도록 하죠. 동서는 그렇게 통보하듯 말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제 어미와 생이별을 한 조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동서에 대한 분노를 애써 내리누르며 조카를 다독였습니다. 준서가 괜찮아. 울지 마. 큰엄마, 우리 엄마 어디로 간 거예요? 왜 나는 데려가면 안 돼요? 엄마가 외국으로 일하러 가신대. 근데 거긴 너무 멀고 위험해서 준석이는 데려갈 수 없대. 저는 결국 조카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가지 말라고 해요. 엄마도 위험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나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되고 옷이랑 장난감도 필요 없어요. 큰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데 제 가슴이 다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조카는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저는 그 사이 캐리어에 있던 조카의 짐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옷들이 하나같이 낡고 해져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 몇 억을 대체 어디에 쓴 건지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후 조카를 돌보는데 매진했습니다. 당장은 아이가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제 노력이 통한 건지 조카는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버는 거였죠. 동서의 말처럼 번듯한 직장을 잡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도 너무 길었고 나이도 걸림돌이 되었어요. 저는 곧바로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가사 도우미 일을 바로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별일을 다 겪었어요. 과거에 제가 알던 지인의 집으로 일을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장일 때 부부 동반으로 몇 번 같이 식사를 했던 거래처 지인이었어요. 여자는 남루한 제 행색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어찌나 상하던지 당장 돌아서 그 집을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 먹고 살아야 했다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조카가 있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공장이 불났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휴. 네, 사람 인생이 참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오늘은 이 집에 일하러 온 거니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묵묵히 그 집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속상한 마음에 집 앞에서 한참을 울고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안으로 들어오니 조카가 저를 반겼어요. 그러더니 조카가 쭈뼛쭈뼛하며 식탁 쪽을 흘끔거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죠. 접시 위에 엉성한 샌드위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학교에서 만들었는데 큰엄마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배고플 텐데 네가 먹지. 아니에요. 큰엄마 일하시느라 힘들잖아요. 큰엄마 드세요. 그러더니 우유까지 따라서 건넸어요. 우유는 무슨 돈으로 샀어? 용돈 좀 남은 게 있었어요. 그렇게 조카가 만든 샌드위치와 우유를 먹는데 다른 의미로 눈물이 났어요. 큰엄마, 왜 울어요? 맛이 없어요? 조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어서 큰엄마가 평생 먹어본 샌드위치 중에 제일 맛있어. 제 한마디에 기뻐서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집 밖에서 온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깟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떤가요?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먹으니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가사 도우미 일도 식당 서빙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조카는 반듯하게 잘 컸습니다. 학원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는데 턱하니 명문대에 붙더니 그 후로는 등록금이며 생활비며 제가 벌겠다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준서가 너무 무리하지 마. 큰엄마, 네 뒷바라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제 저도 성인이잖아요. 생활비까지는 못 보태드려도 용돈이나 학비는 제가 벌어야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과 수석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덕분에 로스쿨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잘 컸나 볼 때마다 대견했어요. 조카는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중견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조카가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최신 핸드폰까지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른 돌려줬어요. 아휴, 밥 한 끼 사면 됐지. 뭐하러 이런 걸 사. 부지런히 아껴서 너한테 써. 아이, 받으세요. 월급 타면 꼭 사드리고 싶었어요. 큰엄마, 벌써 5년째 같은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통화만 잘 되는데 뭐하러 바꿔. 잘 되긴요. 저랑 전화하다가도 자꾸 끊기잖아요. 카메라도 고장나고. 내가 사진 찍을 일이 뭐 있다고. 그래도 받으세요. 조카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핸드폰을 받았지만 저도 모르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안 사도 돼. 알았지? 괜히 나 용돈 줄 생각도 말고. 내가 쓸 돈은 내가 알아서 벌 테니까. 아무튼 우리 큰엄마는 한결같다니까. 알았어요. 돈 아껴서 열심히 모을게요. 조카는 다행히 제 잔소리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큰돈을 벌어서 씀씀이가 커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번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가끔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장가갈 돈은 제가 알아서 모으고 있으니까 큰엄마도 이제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아셨죠? 조카는 2년여 동안 로펌에서 일하다가 대기업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스카웃 받아서 간 거라 조건이 좋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몰랐지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새 직장에 적응하는 사이 만나는 여자도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다는데 사진만 봐도 참하고 괜찮아 보였어요. 실제로 만나니 제 생각보다 더 싹싹하고 예의가 발랐습니다. 둘은 순탄하게 연애를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습니다. 행여 조카가 큰엄마 손에서 자란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상대 쪽 집에서는 조카의 성실함을 높이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봐주니 저야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상견례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조카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큰엄마는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동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갑자기 왜? 조카가 대학에 들어간 후 학비며 용돈이며 알아서 벌었으니 어느 순간부터 돈이 남았어요. 그때부터 부지런히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몇 년 전 지금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 주인이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싸게 내놓은 덕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조카가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실은 이 집 제가 얼마 전에 구매했어요. 제 명의지만 큰엄마 평생 사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서류 봉투 안에 든 건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정말 매수인의 이름에 조카의 이름 석자가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아휴, 난 못 받는다.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받니? 여긴 너네 신혼집으로 써라. 내가 다른 집을 알아볼 테니까. 아니에요. 저 키워주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은이랑도 다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제 이름으로 살까 하다가 부동산 오가고 매번 세금 챙기는 일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자기 명의로 샀다고 하더군요. 괜찮다고 거듭 말했는데도 이번엔 조카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일단 조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조카가 다시 팔 수 있을 테니까요.
조카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비상금처럼 쓸 수 있는 용도로 남겨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다행히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어느덧 조카의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저기 청첩장을 돌리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이가 우편물을 보내온 겁니다. 바로 저에게 조카를 떠넘기고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동서였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와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라고 적힌 하얀 봉투에는 5만원권 지폐가 달랑 2장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헛웃음이 나더군요. 대체 뭐 하자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봉투 안에 담긴 서류들을 본 저는 그야말로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서류 하나하나가 다 기막혔기 때문이죠. 하나는 부동산 분할 청구 의사서였어요. 요지를 정리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아들이 마련한 재산이므로 그중 절반은 친모인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직계 존속 부양 요구 공문도 들어있었습니다. 부모인 자신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면서 조카에게 월 생활비를 지급하라는 요구서였어요. 또한 자신이 친모이기 때문에 결혼식 때 혼주석을 포함하여 앞으로 조카의 주요 행복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도 들어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그저 헛웃음을 내뱉고 넘겼을 텐데 마지막에 법률사무소의 명함이 들어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라는 뜻이었죠. 거기까지 보고 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조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어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데 결혼을 앞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서를 보내왔다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그래도 천륜인데 조카가 동서에게 지금보다 더 큰 반감을 품는 건 바라지 않았어요. 그건 동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조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모임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이죠. 조카의 결혼식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니 어찌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카가 없는 걸 확인하고 동서에게 연락했어요. 바로 연락하실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요. 동서는 뻔뻔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야?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와?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보다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듯 해서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 네, 저도 바라던 바예요. 저는 동서와 곧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앉아있으니 저 멀리서 동서가 걸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사람이 너무 변했기 때문이죠. 무슨 시술을 받은 건지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고 옷차림 역시 지나치게 화려했어요. 전체적으로 촌스럽고 천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뀐 건 옷차림만이 아니었어요. 성격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님은 보니까 잘 사신 것 같네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저는 그렇게 가고 나서 진짜 사는 게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구구절절 자신의 지난 과거사를 제 앞에서 늘어놓더군요. 조카까지 저한테 떠넘기고 힘들게 재혼한 상대와는 1년도 안 돼서 갈라섰다고 해요. 그 뒤로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여기저기 얹혀 살다가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인생 참 부질없더라고요. 이대로 딱 굶어 죽겠다 싶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우리 준석이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서는 눈을 빛냈습니다.
여기저기 빌붙어 살다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었는데 조카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득달같이 연락을 한 거였어요. 대체 그 소식은 누구한테 들은 거야? 세영이한테 들었어요. 얼마 전에 형님이랑 만났다면서요. 그제야 보름 전에 길에서 우연히 동서의 친구와 마주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워낙 동서네 집에 자주 오가다 보니 동서의 친구들 몇몇과는 안면을 트고 지냈는데 그중 하나와 마주친 거죠. 게다가 그쪽에서 먼저 뜻밖의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머 형님, 준석이 대기업 들어갔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유, 우리 딸도 거기 다니잖아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준석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준석이 아직도 형님이 키우고 계신 거죠? 아유, 진짜 대단하세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그때 나눈 이야기가 동서의 귀로도 흘러 들어간 겁니다. 우리 준석이가 어릴 때부터 영특했잖아요. 뭘 가르쳐도 곧잘하더니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를 닮아서 머리가 좋다니까요. 재혼한다고 애를 내팽개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동서를 닮았다고? 내팽개치다뇨 형님. 말 참 서운하게 하시네요.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에크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야 그 덕을 보겠다는 거야? 제가 전곡을 찌르자 동서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형님이 몇 년 키웠을지 몰라도 준석이 낳고 10살까지 키운 건 저예요. 친모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 정당한 권리라는 게 뭔데?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저도 도의적 책임은 다할 거예요. 혼주석에도 앉고 그래야죠. 조카의 결혼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사돈어른이나 사부인이나 조카가 제 손에 큰 걸 다 알고 있고요. 당연히 혼주석에도 제가 앉는다고 생각할 텐데 이제와 동서가 떡하니 앉아있으면 상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애 결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저쪽 집에서는 동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근데 갑자기 혼주석에 앉는다니 그게 말이 돼? 형님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준석이 결혼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죠. 친모가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연락처 싹 다 바꾸고 잠적한 게 누군데 내가 무슨 수로 동서 연락처를 알아내? 제가 논리적으로 받아치니 동서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혼주석에 앉겠다는 뜻은 굽히지 않더군요. 제가 거듭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니 결국 본심을 꺼내놨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준석이 명의로 된 아파트, 그거 저한테도 엄연히 법적 권리가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 다 달라 소리는 안 할게요. 딱 절반만 주세요. 그럼 준석이 결혼식 때 허튼 짓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갈게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목적은 그거였어요. 돈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저와 조카를 협박해서 한 푼이라도 뜯어낼 속셈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날은 동서와 입씨름만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조카의 결혼식이 코앞이라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말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난동이라도 부리면 어쩌나.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했거든요. 그 뒤로 동서는 돈을 달라는 협박 문자를 수시로 보냈어요. 얼른 합의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결혼식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아니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축복은 못 해줄 망정 이러고 싶을까.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조카 명의로 된 집을 팔 수도 없고 돈 몇 푼 쥐어주자니 제가 가진 현금도 많지 않아서 난감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끙끙 앓고 있으니 조카가 저에게 묻더군요. 큰엄마,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어? 아니야. 제가 큰엄마를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요새 표정이 말이 아니세요. 뭐 마음 쓰이는 일 있으세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 조카가 제 엄마에게 또 얼마나 실망할까. 그 걱정이 들어서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조카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받은 우편물 때문에 그러세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딱 봐도 서류 봉투가 두툼했는데 설마 그 안에 든 게 다 돈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럼 뭔가 서류가 들어있었을 텐데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서요. 역시나 눈썰미 좋은 아이답게 그때 받은 봉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쯤 되니 더 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동서가 보낸 서류들을 조카에게 모두 보여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서류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조카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정말 바닥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뭐래요? 큰엄마를 뭐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놨습니다. 동서가 보낸 문자도 보여줬어요. 조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저희도 똑같이 대응해야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니? 돈 줄 테니까 나오라고 하세요. 뭐? 정말 돈을 줄 생각이야? 제가 깜짝 놀라 물으니 조카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부르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조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로서는 알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나자고 하니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그렇게 며칠 뒤 동서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이번에는 조카가 함께했어요. 조카의 손에는 2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서가 보낸 서류 봉투와 조카가 준비한 서류 봉투였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동서가 들뜬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러다 제 옆에 선 조카를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카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카 옆에 앉았어요. 준석이를 데리고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형님 선에서 조용히 처리하실 줄 알았는데. 왜요? 큰엄마가 협박하기 더 수월해 보이셨어요? 협박이라니. 친모로서 마땅히 받을 걸 달라는 건데. 조카의 싸늘한 말에 동서가 발끈하며 답했어요. 그러자 조카가 피 코웃음을 치더군요. 동서 역시 얼른 표정을 고치고는 친근한 어조로 말했어요. 준서가 네가 나한테 속상하고 서운한 거 다 이해해. 엄마가 미안해. 나라고 널 그렇게 떼어놓고 싶었겠니?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진짜 그랬다면 사과를 먼저 하셨어야죠. 이런 서류를 보낼 게 아니라. 그러면서 조카는 동서가 보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가져가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문서들이잖아요. 동서는 조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 사이 조카는 챙겨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것도 가져가시고요. 무리한 요구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동서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봉투를 가져가서 안을 살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건 아시고 어느 부서에 간 줄은 모르셨나 봐요. 저 법무팀에 있어요. 조카의 말에 동서가 놀란 눈으로 조카를 바라봤어요. 조카는 그런 동서를 보면서 쐐기를 박듯이 말했습니다. 네, 저 변호사 됐습니다. 변호사한테 법적으로 일단 허튼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조카가 싱긋 웃으니 동서가 바르르 떨더군요. 설마 조카가 변호사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동서는 얼른 조카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다시 건넸어요.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법적 절차 운운하니. 먼저 시작한 건 어머니예요. 내가 보낸 건 말 그대로 그냥 다 내 의견을 피력한 서류야. 그러니까 그 주장이 얼마나 법적으로 허무맹랑한지 알려드리겠다고요. 그러면서 조카는 서류 봉투 안에 있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놨습니다. 그곳에는 조카의 학적부와 의료 기록, 보험 수혜 및 계약 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지난 20년 동안 제 실질적 보호자가 누군지 그걸 증명하는 서류들이에요. 제 초중고 학적부에도, 의료 기록에도, 보험 계약서에도 보호자는 다 큰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 생활비나 교육비도 다 큰엄마 계좌에서 나갔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나한테 어떤 법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요. 내 실질적 보호자가 아니었으니까. 그게 말이 돼? 널 낳은 게 누군데?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조카의 말에 동서는 별다른 대꾸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도저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동서에게 조카는 쐐기를 박듯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부당한 요구와 위협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큰엄마한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형사 고소는 물론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청구할 테니까요. 조카는 할 말을 마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어요. 큰엄마, 가요. 저도 얼결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동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엄마가 잘못했어. 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고 하잖니. 이대로 가면 나 죽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하지만 동서의 애원에도 조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가지 말라고 붙잡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잊으셨어요? 전 잊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고 제 손을 꼭 잡고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는 조카가 걱정됐어요. 마음이 많이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조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애초에 어머니한테 그 어떤 기대도 갖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조카가 그렇게 쐐기를 박아서인지 동서에게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행여 조카의 결혼식장에 와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식장에서 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깜짝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 조카가 갑자기 단상 위에 올랐어요. 그러더니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다름 아닌 저에게 쓴 편지였어요. 제게 큰엄마는 부모님이라는 존재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모두 큰엄마의 헌신과 사랑 덕분입니다. 이 은혜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엄마, 사랑합니다. 뜻밖의 편지 낭독에 장내가 술렁였어요. 조카의 편지 낭독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보며 웃었고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카의 결혼식은 따스하게 끝났습니다. 사연을 정리하는 지금은 벌써 결혼식이 끝나고 반년이 지났네요. 동서에게는 그 후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한두 달은 다시 연락이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지금은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카가 기쁜 소식도 전해왔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죠. 조카네 부부가 낳은 아이는 또 얼마나 예쁠지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요즘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